자, 안녕하세요. 청년부 속닥속닥 12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중이죠? 네,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시죠? 성국이 함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니? 아, 네, 그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 보냈습니다. 그래요. 뭔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영화는 뭡니까? 2009년에 개봉한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 그랜 토리노. 그래요. 다들 너무 유명한 감독 겸 배우인데 감독 좀 간단하게도 좀 소개 성국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냥 되게 유명한 그리고 정치인이죠. 미국의 영화 배우 감독이고 배우이고 정치인. 정치를 잠깐 했다고는 들었는데 네. 지금은 아마 안 하지 않나? 지금도 정치인이라고 써져 있기는 그래? 하거든요. 뭔가? 네, 그쵸.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좀 거의 50년대부터 작품 활동했던 분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밀리언 달러 베이비 정도 있습니다. 그죠. 필모를 보면은 너무 네, 작품이 너무 많아서 많아가지고 하나만 꼽자면은 다들 그걸 꼽으시더라고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처음에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서부 영화로 처음에 데뷔를 했어요. 처음에 배우로 해가지고 한창 서부 영화가 유행할 때 존 웨인이라든지 하여튼 그때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미국에서 영화를 찍은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 가서 영화를 찍었어요. 미국에는 워낙 그 서부 영화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밀린 거죠. 밀려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세르지오 하는 감독, 세르지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독이가 찍은 영화가 되게 유명한 영화가 몇 개가 나왔죠. 황야의 무부자, 빠라바라밤 바밤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렇게 찍어서 유명해졌는데. 이제 그런 영화가 이제 그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그러죠.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도 하고 이탈리아에서 찍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지금 서부 영화요. 서부 영화에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도 하고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도 하는데 그걸로 이제 이름을 처음에 날려요. 그러다가 이제 더티엘이라고 이제 그 형사물 영화로 이제 좀 인지도가 더 올라가고 쭉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하다가 이제 92년도에 용서받지 못한 자, 이게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가 주인공 자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총잡이로서의 삶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막 갈등하고 고뇌하는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서부 영화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이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부 영화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 자를 넘어서기가 이제 어렵다. 뭔가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적으로 작품 내지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걸 넘어서기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2000년대 넘어서서 좋은 작품 너무 많이 감독을 해가지고 성국이가 얘기했던 밀리언 달러 베이비도 그렇고 미스틱 리버 체인질링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오늘 같이 나눌 그랜 토리노 작년에 나왔던 영화가 이제 그 라스트 미션이라고. 그거 이제 할아버지가 80 넘은 할아버지가 마약 밀매 운반하는 영화인데 그것도 정말 너무 재밌어. 특히 2000년 이후로 감독한 작품 아메리칸 스나이퍼도 있고. 아메리칸 스나이퍼. 2000년 이후로 작품들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 영화를 잘 찍어가지고. 라스트 미션이 마지막인데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년생이니까 올해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90인데 90. 일단 한 대편이라도 더 찍으셨으면 100살까지 사시면서 한 10편 더 찍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또 얘기했다시피 정치인이라고 이름 나와 있는 게 아마 이게 헐리우드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보수주의자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영화 쪽은 되게 사람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화라는 매체가 좀 예술이라는 어떤 매체 자체가 예술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예술의 본질의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판도 그렇고 할리우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보수주의자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은 보수주의자의 냄새가 막 진동을 하죠. 사실 보면은 보수적인 미국인 냄새가 이렇게 막 쩔어.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가 보수주의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 보수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무시할 수는 없는 영화들을 찍고 있죠. 그쵸. 너무 대단한 감독이고. 그래요. 뭐 줄거리 좀 이렇게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진 않은데 줄거리 소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은 장례식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보면은 이제 주인공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름이 이제 월터 코왈스키라는 인물인데 폴란드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스키한 게 이제 슬라브 쪽이잖아요. 폴란드계라고 그러고 아내가 얼마 전에 이제 명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사별하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영화를 시작을 하는데 주위의 어떤 인물들 간의 어떤 관계나 캐릭터가 잘 등장을 하고 있죠. 아무도 이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가족들도 안 돼요. 가족들도 아들이 있고 뭐 손자 손녀가 있는데 할아버지도 자기 가족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 손자 손녀들도 월터라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막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그르릉 개가 막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계속 그런 소리와 표정을 이렇게 내고 있는 어떤 장례식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또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의 제목인 그랜 토리노 이게 이제 차 이름이에요. 자동차 이름. 그랜 토리노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던데 차를 가지고 있는 이 차를 굉장히 아끼는 1972년도에 나온 차. 네, 굉장히 아끼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마을이 미시간 주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저희가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다루었던 포드 대 페라리 에 나왔던 그 같은 주에 있는 마을이에요.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주에 있는 당시에 이제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쵸, 거의 다 포드 있었고, 그다음에 GM 있었고, 크라이슬러 있었고, 그러니까 자동차 도시인데 그 포드 앤 페라리의 배경이 65년, 66년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 디트로이트와 미시간 주의 자동차 산업이 최절정기를 60년, 70년대까지 정말 잘 나갈 때였고, 이때 할아버지 나온 이때는 2008년 배경이니까 이때는 이제 디트로이트도 망하고 미시간주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 많이 몰락한 상태여서 그 포드 앤 페라리 때 보면은 되게 살기 좋은 마을로 나오는 그 마을이 이 그랜 토리노를 보면은 완전 막 거의 할렘가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몰락을 하면서 이제 직장을 잃으니까 백인들은 또 점점 마을이 폐허가 돼가고 막 할렘가가 돼가니까 이제 다 떠나는 거죠.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는데 이 할아버지는 떠나지 않죠. 그쵸. 이 할아버지는 1972년도 그랜 토리노 어떤 그 당시의 시대에 그냥 묶여있고 매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백인이 없어 더 이상. 그 마을에 있는 마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더 이상 백인이 아니고 이제 몽족이라고 그러는. 이제 보니까 뭐 라오스, 베트남, 중국의 어떤 산간지방에 사는 어떤 소수민족인데 몽족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마을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이제 백인은 이 할아버지 말고는 별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을에서 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죠. 근데 이제 바로 옆집에 몽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몽족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할아버지는 얘기했다시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보수주의의 화신이고 거의 뭐 백일 우월주의가 쩔어요 보면은. 그래서 막 계속 욕하고 있죠 보면은. 막 그런 막 동양인 흑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들의 향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동양인 막 계속 욕할 때 막 지퍼헤드라는 말 막 계속 나오고 막 욕들 엄청 많이 하면서 몽족 사람들 보면서 왜 이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싫다고 막 그런 표현들을 막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옆집에 이사 온 그 몽족의 가족이 보면은 할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엄마가 있고 딸 한 명, 아들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제 같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없고 이제 할머니, 엄마, 딸, 아들을 살고 있는데 딸하고 아들이 다 착해. 다 착해요. 맞아요. 이게 둘 다 10대인데 딸도 착하고 아들도 착해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몽족의 양아치들 애들이 몇 명 있어요. 5명으로 구성된 몽족 양아치 집단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차 한 대에 5명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시비를 걸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양아치 애들인데 미국이다 보니까 총이 있는 거야. 양아치인데. 좀 놀랐어요. 그 배경 진짜 이런가 실제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거 거의 무법지대 아니에요? 진짜. 너무 무섭지.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점점 제일 무서운 갱들은 동남아 쪽 갱이라고 하거든. 왜냐면은
흑인들 뭐 마피아, 뭐 이탈리아 쪽 마피아, 흑인들 갱, 뭐 아니면 중국이 막 사마패 막 이런 애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제 얻은 게 있는 거야. 그동안 그들이 성취해온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여튼 뭔가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잃을 게 생기기 때문에 몸을 사리게 된단 말이야. 이게 정말 나서야 될 때가 아니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 언제 내가 칼을 뽑아야 될지, 언제 내가 방아쇠를 당겨야 될지 고민하기 마련인데, 베트남 쪽 애들, 그다음에 몽족, 동남아 쪽, 이쪽 히스패닉 쪽도 좀 그런 것 같고, 걔네들은 가진 게 없잖아. 그쵸. 갱들도 성취한 게 없으니까, 무서운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도 총을 쏜다 그러더라고. 그 되게 무섭다 그러더라고. 얘네들이 더 무섭대.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애들이야, 얘네들이. 몽족 애들이. 그냥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냥 총만 들었지 거지야. 맞아요. 보면 거의 애들이 차 한 대, 차도 우리나라로 치면 뭐 소형차 뭐 그렇게 막 안 좋아 보이는 마티즈보다 좀 큰, 하여튼 막 거의 뭐 그냥 내가 타 K3 같은 차 막 이런 차 그냥 애들 5명 타고 다니면서 총 들고 다니는데, 근데 정말 이 무서운 애들이 그 주인공 월터 코알스키 옆에 있는 몽족 그 딸 한 명, 아들 한 명 있는데, 걔들은 착한데 가만히 안 놔두는 거지.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그 아들인 그 타오라는 몽족 조그만한 10대 후반의 주인공 애한테 너 우리 말 들어라, 안 그러면 우리가 너 괴롭힌다. 그 월트라는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랜토리노라는 좋은 차가 있는데 그걸 훔쳐와라. 보존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차가 맨날 할아버지가 닦지. 그 할아버지의 깜깜하게. 거의 자기의 분신이야 보면은. 너무 차 너무 좋아. 그쵸. 뭐 한국에서도 강남 몰고 나가면 정말 요새 맞아요. 한국에서도 올드카 수집하고 비싸게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은데 차 너무 좋아. 근데 훔쳐오라 그래서 이제 주인공 몽족 타오라는 10대 후반의 소년이 그래서 훔쳐오려고 이제 월터의 집에 들어오죠. 근데 할아버지가 귀가 밝죠. 할아버지들은 귀가 밝죠. 소리를 듣고 총을 들고 내려가서 내가 한국 전쟁에서 너 같은 애들 많이 죽였다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넘어져가지고 할아버지가 잘 못 쓰죠. 귀는 밝지만 다리 힘을 풀리고 용케 월터가 이제 살아나오죠. 그래서 두 명이 바로 옆집이니까 마주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이제 죽이든가 그렇죠. 불구를 만들어 놓을 상황인데 묘하게 이제 친해집니다. 어떻게 친해지냐면 그 몽족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막 또 괴롭히면서 타오랑 싸우고 막 괴롭히다가 어떻게 그 몽족 양아치 애들이 월터 할아버지 집에 잔디밭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잔디밭에, 자기 잔디밭에 내 소유 막 내 땅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 보수주의인데 바로 총 들고 나가지고 내 잔디밭에서 나가라고 꺼지라고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물러가고, 타오 입장에서는 옆집 할아버지 때문에 한번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딸 슈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한 백인 학교 친구 같아요. 백인 남자애랑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흑인 또 할렘이니까 흑인의 세 명한테 너무 무서워. 둘러싸여가지고 막 흑인 애들이 이제 막 괴롭히니까 같이 있던 백인 남자애는 헤이 브로 하면서 뭐 어설프게 그냥 같이 흑인들 친구처럼 어떻게 좀 모민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쵸, 그 남자애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늦둥이 아들이래.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막 곤욕을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월터 할아버지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걸 보고서 이제 옆집에 또 나 찍으니까 구해주죠. 겁나 멋있죠. 할아버지가 막 내려가지고 흑인들 3명 앞에서 뭐라 그러나 적어왔습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대사가 뭐였죠? 너무 멋있죠? 그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린 적이 없나? 침을 찍 뱉고 그게 바로 나다 라고 이제 처음을 아니 근데 너무 나이 드신 노인분이 너무 그런 겁이 없어요. 키가 193이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 그래도 그 흑인들이 더 몸은 더 좋아 보이고 더 근데 총이 있잖아. 총은 있으니까. 그렇죠. 총만 있어. 미국은 뭐 총이 짱이잖아. 그리고 미국은 차 있고 차랑 총이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의 또 얘기예요. 총이 있어야 되잖아. 총기 사고가 아무리 많이 나도 보수주의자들한테는 총이 있어야지. 이게 어쨌든 그쪽에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뭐 버릴 수 없는 가치관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옆에 몽족의 딸 슈와 아들 타오가 도움을 받고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친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몽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구해준 여자 그 슈랑 얘기를 나누는데 그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인상적이에요. 몽족이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베트남에 있는 그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몽족이라는 그 소수민족을 이용을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몽족이 미국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베트남 그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게릴라 싸움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철수를 하고 나오면서 이제 나몰라라 한 거지. 그러니까 몽족은 베트남 사람들한테 다 막 이제 보복을 당해서 죽고 막 비참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그 루터교 선교사들이 그 몽족 사람들 막 미국으로 좀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대사가 나와요.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보수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몽족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그 미국 보수주의의 참 어두운 면이고 그들의 참 부끄러운 그 죄악을 참 드러내는 어떤 그 민족인데 그 민족을 이 영화의 전면에 내세우고 또 그 몽족이랑 나중에 좀 더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영화가 흘러가는 것 자체가 클린튼 이스트우드라는 인물이 참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보수주의자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점점 친해집니다. 클린튼 이스트우드가.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약간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없어요. 미국은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게 많아. 맞아요. 미국은 막 수도꼭지 하나 고장나가지고 갈면은 몇십만 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고치는구나. 그걸 아버지한테 배워야 돼. 수도꼭지 고치는 거, 자동차 뭐 살짝 고장난 거 고치는 거, 집에 뭐 그 하수구 고치는 거, 배관공기 하는 거, 하수구 뭐 지붕 고치는 거 다 아빠한테 배워야 돼. 그리고 자기 집에 그 아빠 월터는 보면은 공구 엄청 많잖아. 고칠 수 있는 공구 그 차고에 막 공구랑 뭐 엄청 많이 갖다 놓고서 다 고치는데 그 몽족 애들은 그걸 배울 수도 없었고 배울 환경도 안 되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월터가 그 타오라는 그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일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건축 현장 소장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건축업 일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남자는 이렇게 대화하는 거다 하면서 이발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남자가 되는 법 막 이런 거 가르쳐주는 진짜 남자끼리 대화하는 법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탈리아 촌놈 막 그러면서 이탈리아 촌놈 오늘 돈 뭐 거스름돈으로 띠까 많이 띠먹었냐? 이러면 우리 대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너 들어오면서 해봐? 막 이러고 되게 그 장면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중간중간 웃긴 장면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이 영화의 만악의 근원이 몽족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이제 계속 괴롭히죠. 계속 괴롭혀가지고 그걸 보다 못한 그 월터가 한 번은 이제 그 양아치들의 대장 집에 찾아가가지고 대장을 때리죠. 대장을 때리고서 총을 겨누고서 다시 한번 타워 집에 와가지고 찝쩍거리면 죽여버린다고. 너네 패거리한테도 다 건들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한번 협박을 한번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이제 문제를 악화시켰죠. 그래서 몽족 양아치들이 그 주인공 월터 집 옆에 있는 그 몽족 타원의 집에 기관총을 난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딸 수 여자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해가지고 정말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처참한 몰골로 집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인 타오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같이 가서 쟤들 다 죽여야 된다고 할아버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타오랑 같이 걔네들을 죽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네 집 지하실에다가는 타오를 가두죠. 못 나오게 해놓고 자기가 혼자 가가지고 몽족 양아치들 앞에 가서 마치 권총을 꺼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몽족 양아치들은 총을 꺼내는 걸 보면서 이제 총을 쏴서 이제 그 월터 할아버지는 죽고 총을 엄청 많이 맞죠. 몽족 아이들한테. 근데 나중에 꺼낸 거는 권총이 아니고 라이터였죠. 그래서 몽족 그 아이들은 이제 양아치들은 정당방위에도 입증이 안 되고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몇십 년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슈와 타오 그 몽족 아이들은 그래도 그 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맨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그랜 토리노 그 차를 이제 타오에게 주죠. 타오가 네가 몰아라 이렇게 해서 영화가 끝나는데 자 그래요. 자 성공이 영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 영화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초반에는 완전히 처음에 묘사를 할 때
맞아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월터 할아버지를 묘사를 할 때 완전 그냥 그 아들들이 타는 대화를 보면은 완전 그냥 고집불통의 뭐 완전 소위 말하는 꼰대 그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그 몽족 아이들한테 마음을 그냥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뭐 초반에 그렇게 묘사한 게 좀 뭔가 이렇게 쉽게 열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싶었는데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 정도 것도 가족들이 해주지 않은 거였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의 그 약간 관심과 이런 거 줬어도 월터 할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했을 텐데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도 유산을 아예 안 주잖아요. 그 가족들한테는 다 타워한테 이렇게 거의 대부분 주잖아요. 그것도 보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뭐 일단은 그리고 되게 좋은 영화였어요. 근데 참 뭐 영화를 보면은 그 월터의 가족들이 왜 그 할아버지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나도 내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면 친하게 지내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그 몽족의 그 여자 주인공 슈라는 여자 그 타워의 누나고 월터에게 가서 이제 몽족 사람들하고 그 할아버지 월터하고 사이를 이어주는 게 사실 그 슈라는 여자인데 그 아이가 참 말도 잘하고 참 예쁘고 똑똑하고 센스 있고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런 말 대해서 나오죠. 할아버지 우리 집 와서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와서 같이 식사나 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인사 팍 쓰면서 내가 안 볼 때 우리 집 개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우리 몽족은 개는 안 먹어요. 고양이만 먹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센스도 참 너무 좋고 참 그 늙은 할아버지 외로운 할아버지한테 참 그런 손녀뻘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도 참 예쁘게 하면서 하면은 할아버지 마음도 또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몽족 음식이 맛있나 봐. 할아버지가 칭따오 맛있게 칭따오 마시고 막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겠지. 칭따오를 할아버지가 어디서 칭따오를 먹어봤겠어.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러면서 칭따오 먹고 막 음식 갖다 주잖아 사람들이. 할아버지 혼자 사니까 막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하다가 이게 어제 먹었던 그 닭고기 만두인가? 이거 맛있더라고. 할아버지도 약간 허당 느낌도 좀 있고 이렇게 보면 약간 츤데레. 그래서 이 초반에 약간 그런 고집불통 느낌이 그냥 그 많이 그 좀 과장스럽게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고집불통은 아닌데 초반에 그냥 가족들하고 또 조금 참 가족이 참 어려운 것 같아. 삐걱삐걱 과정이 많죠. 근데 가족하고 또 좀 그런데 보면은 또 이발소 아저씨랑도 잘 지내고, 맞아요. 건설현장 아저씨랑도 잘 지내고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이렇게 나쁜 막 악한 건 아닌 것 같아 보면 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가족이 또 아들이잖아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또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근데 보면은 그거 있잖아. 아빠는 포드에서 일했어. 맞아요. 포드 자동차에서 일을 했단 말이야. 자동차 만드는 일을. 근데 자기 아들은 일본차 도요타. 그렇죠. 도요타 자동차 세일즈맨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포드가 몰락하게 된 게 도요타 때문이거든. 그때 80년대에 그렇죠. 이제 그 일본 차들이 막 들어오면서 도요타가 들어오면서 점유율이 막 그때 막 오일 쇼크 오면서 그 전까지 포드는 미국 차들은 연비 같은 걸 신경을 안 썼거든요. 내가 얼핏 듣기로 이 그랜토리로라는 차가 몇 cc냐면 7000cc래. 괴물인데요. 우리는 막 3000cc만 3000cc만 돼도 막 그 차에 못하겠는데 저도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길에다가 기름을 이제 버리면서 막 다니는 차인데 그런 차를 그때는 그냥 만들었다는 거지. 왜냐면 뭐 미국도 워낙 그때는 풍요로웠고 그러다가 이제 오일 쇼크 오면서 사람들이 연비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가성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요타 차가 막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랜토리노 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랜토리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영화의 제목이 그랜토리노인가?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어떤 70년대에 풍요로웠던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포드 자동차의 직원으로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포드 자동차가 또 잘 팔리고 어떤 뭐 자기 개인적으로나 어떤 회사적으로나 아니면 미국이라는 어떤 국가로 보나 뭐 보수주의가 얘기하는 그런 트럼프도 늘 얘기했던 게 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막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가장 위대했던 어떤
시기가 아닌가 싶는데 어떤 그때의 모습이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할아버지가 참 굉장히 모든 거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었던 어떤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어쩌면 그랜토리노가 아닌가.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 전유물을 약간 타오한테 넘겨주는 것도 되게 그러면 약간 상징적이네요. 그러면. 이 영화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보수주의의 화신인데 차 좋아하고 총 좋아하고 자기 집 앞엔 항상 성조기 국기가 걸려 있고 그 영화에서 계속해서 아시아 소수민족을 향한 욕설을 내뱉던 그 인물이 마지막에는 그 위대한 미국의 어떤 그 가치, 어떤 그 자부심을 몽족 소년에게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참 열린 보수주의. 꽉 막혀 있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약간 그런 모습. 그래서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2016년 막 그때는 지지를 했었대. 근데 최근 들어가고는 지지 철회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보수주의자지만 그쵸. 또 상황이 또 여튼 그래서 참 뭐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요. 저는 뭐 영화 보면서 또 결말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결말도 이제 그 솔직히 말해서 뭐 다 이렇게 영화에서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 월터 할아버지가 죽음이 가까워 온다는 것도 점점 암시가 되고 있고. 그죠. 건강 검진할 때도 그죠. 얘기를 안 했는데 뭐죠. 근데 알고 있었죠.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월터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죽길 바라지. 이렇게 총 맞으면 총을 막 맞으면서 죽길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도 와 진짜 그 타워와 이제 그 슈가 약간 어떻게 보면 옆집 이웃 이상의 존재가 되었구나. 되게 늙고 외로운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보면 미국 보수주의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 개신교, 크리스천이티, 개신교가 하나가 있고 뭐 총, 차 뭐 이런 거 있고.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가족이거든. 가족. 보면은 이 할아버지는 보수주의자인데 가족은 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보수주의자로서 반드시 채워줘야 될 그 가족이라는 어떤 빈 스페이스를 채우는 것이 몽족 타오랑 수라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어떤 민족을 초월한 어떤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죠. 오 맞네요. 그런 초반에도 그 파티에 초대했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월터 할아버지가 내 가족들보다 이 몽족이 더 자기를 잘 알고 있다고. 그렇죠. 가족한테는 가족보다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몽족.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영화에 보면은 뭐 제가 줄거리 소개할 때 얘기는 안 했는데 신부님이 한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없어도 흘러갈 수 있어. 충분히. 줄거리에 빼도 상관이 없어. 이 신부님을 보면 카톨릭 신부님. 근데 한편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신부님과의 대화가 이 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전에 영화 봤을 때는 신부님 있었나 별로 생각도 안 났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들어오는 게 신부님이더라고요. 연대기 순위를 보면은 이 할아버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는 한국 전쟁 때 있었던 그 소년병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명령에 의해서 죽인 게 아니라 이런 말 나중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그냥 어떤 전쟁의 광기에 휩싸여서 옆에 있는 내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안 죽여도 되는 포로 소년병. 영화에서 보면 5피트짜리 정말 키 작은 그 소년병을 그냥 자기가 죽였다고 이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어떤 트라우마고 죄의식으로 쭉 살아온 사람인데 보면은 이제 자기가 제일 첫 장면에 이제 장례식장 아내의 장례식장이잖아요. 아내가 죽으면서 신부님에게 꼭 내 남편에게 고해 성사를 받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내는 아는 거죠. 내 남편이 평생도록 살아오면서 가졌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식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어쨌든 신부님이 꼭 그거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부님이 되게 젊은 신부님이에요. 27살 먹은 신부님인데 가서 이제 그 월터랑 처음에 대화를 하죠. 그래서 월터 할아버지 아내분이 죽기 전에 저한테 꼭
월터 할아버지에게 고해 성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라 하면서 하기 싫다고, 나는 27살 먹은 나이 먹은 동정남에게 글로만 배운 거. 글로만 배운 신학교를 갓 졸업한 놈한테 내 고해성 사고 싶지 않다면서 영화 내내 그 신부를 무시해요. 그렇죠. 이제 맨 마지막에 자기가 몽종 양아치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 다음에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겠다고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데 한 3가지를 얘기하던가요? 자기가 옛날에 파티할 때 어떤 아가씨한테 뽀뽀를 한 적이 있다. 아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트를 팔아서 몇백 달러를 받았는데 세금을 안 냈다. 그 다음에 내 아들들하고 내가 평생 내가 가까이 지내지 못했다. 요 3가지 얘기하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알고는 있죠. 이 사람이 제일 큰 죄의식은 한국전쟁 때 사람을 죽인 거라는 거. 그게 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게 다다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부는 이제 이 할아버지가 몽조가 양아치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가버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타오를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둘이서 같이 몽조 양아치들을 죽이러 가는 것처럼 하다가 타오를 자기 집 지하실에 가둬버리고 혼자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타오를 그 지하실에 가두고 나서 이제 타오랑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 기억나요, 시성구가? 대충 기억나요. 대화는. 그 타오랑 대화하는 그 장면이 고해성사하는 장면이랑 똑같아요. 맞네. 이게 약간 이렇게 약간 철망처럼 돼 있는 흐릿한. 흐릿하게 이제 철망처럼 그쵸. 돼 있는 창문을 마주하고서 그쵸.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이 월터가 고해성사할 때 한국 전쟁에서 죽인 거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안 했는데 타오를 가둬놓고 나서 걔한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냐고, 절대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경험이라고 하면서 이제 타오를 혼자 남겨놓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마치 타오에게 고해성사하듯이 그 얘기를 하고서 몽족 양아치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제 그 장면들을 쭉 보면서 이 할아버지는 왜 그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종교적 신앙 안에서, 종교적 믿음 안에서 어떤 신부님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는 없었고 결국 어떤 속죄의 죽음으로써 자기가 그 몽족에게 목숨을 그냥 내던짐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짐으로써 그 타오와 슈라는 그 몽족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선사함으로써 자기의 그 죄의식을 해결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숭고하지. 굉장히 숭고하고 참 감동적이고 막 장엄해. 그 죽는 장면도 보면은 거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손을 펼치고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신의 죄의식이 참 가볍지 않았구나.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 그런 것들이 참 이분이 참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구나. 참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가벼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어떤 츤데레 같고 좀 계속 막 화내는 사람이지만 이 내면이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얄팍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충분히 알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한 명의 또 목사로서 이 신부의 입장이 많이 또 이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이 할아버지가 볼 때 이 신부는 너무 가벼운 거지. 한국 전쟁을 겪고 막 그 80평생을 살아온 산전수전을 겪어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신부는 너무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벼운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겠어. 이 할아버지의 죽음이 장엄하게 느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보다 훨씬 100만 배, 1000만 배 더 장엄했지. 더 가벼운 죽음은 아니거든. 그렇다면 결국 이 할아버지의 죄의식을 해결하지 못한 그 가벼움은 기독교 복음의 가벼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신부님의 가벼움이라는 거지. 신부의 가벼움이고 그 할아버지가 또 그런 말을 하잖아. 타오 막 가르쳐 다니면서 남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다니면서 하다가 사람은 악수만 한번 해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볼 때 그 신부는 아직까지는 너무 어린 거야. 그 할아버지의 그 죄의식을 이해하거나 같이 나누어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 신부를 통해서 그 어떤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스로 속죄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뭐 그것이 뭐 어떤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하여튼 어떤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할아버지가 볼 때 그 참을 수 없는 저 가벼움이 어쩌면 뭐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대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과연 그들에게 기독교를 드러내는 나는 또 교회의 우리 청년들은 교인들은 얼마만큼의 어떤 그 묵직함과 어떤 진중함을 가지고 있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 어떤 이성국이 뭐 지금 얘기한 주제에 대해서 고해 성사를 타오한테 약간 타오한테 하는 하는 거죠. 거죠. 타오한테 하는 느낌. 약간 타오한테 그 자신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 소년병 약간 그런 트라우마 영화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네. 소년을 그 60년 거의 60년 전에 그 소년을 죽임으로써 타도 훈장을 그 소년에게 했던 것처럼 그쵸. 그 소년 자신이 죽음으로써 소년을 살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저 훈장을 훈장도 주잖아요. 그 소년병을 죽이고서 받은 그쵸. 그 훈장을 훈장이지만 결코 자랑스러워할 수 없었던 그 훈장을 그리고서 이제 타오에게 주죠. 그래서 타오는 그랜토리노도 받고 훈장도 훈장도 그러면 맞아 할아버지 죽었을 때 이렇게 막 티셔츠 막 땀에 젖은 티셔츠에다가 이 훈장을 메고 이렇게 오는데 미국은 또 훈장이 되게 약간 가느이면 크잖아요. 미국은 그래가지고 근데 그 소년병의 이미지가 타오에게 있구나. 그런 저도 그냥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오늘은 좀 기독교적인 얘기를 또 좀 많이 마무리가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복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우리의 삶에 너무 가볍지 않나 라는 질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 월터라는 할아버지, 이 묵직한 할아버지, 키도 크고 이게 걸어 다닐 때부터 막 이게 막 질량감, 밀도감이 할아버지가 막 이 엄청난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한번 악수를 했을 때에도 이 사람은 속이 꽉 찼구나. 이 사람이 꽉 차 있는 이 안에 이 내면의 이 중량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중량감이구나.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성국이? 전 딱히 없는데 일단 영화 자체도 되게 원래 이런 류의 영화를 되게 많이 찍는 감독인가요? 다 보고 나면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류의 영화들이 약간 보면은 좀 생각이 좀 생기는 그런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 맞아요. 다 재밌어. 이게 흡입력이 또 장난 맞아요. 아니고 이게 할아버지가 오래 사세요 할아버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드셨더라고요. 30년생. 그쵸. 30년생이면 90살 지금 한국 나이. 91살. 그래서 완전 어떻게 그렇게 나이를 드셨는데도 이렇게 영화를 되게 연륜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영화에서 묵직하고 돈 많이 버셨을 테니까 일단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영화 더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하여튼 추석 연휴 뭐 또 이제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잘 평화롭게 즐겁게 그쵸. 네, 잘 보내시고 그래요.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또 예배 영상 통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주일 하루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